네, 안녕하세요. 파이럿입니다. 최근 돈잔치는 끝났다, 긴축의 시대에 돌입했다 라는 식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약간은 무서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로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11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아마 11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겁니다. 현재 촬영 일자가 11월 9일이니까 곧 시작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테이퍼링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의 뜻을 보면 테이퍼, 폭이 점점 가늘어지다, 가늘게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돈을 푸는 양을 점점 가늘게 줄여나간다 라는 뜻이 테이퍼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테이퍼링은 마라톤이나 수영같이 지구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에서 시합을 앞두고 운동량을 줄인다는 내용의 스포츠 용어였습니다. 훈련 기간엔 진짜 빡세게 훈련을 하다가 시합 직전엔 가볍게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스포츠 용어를 2013년에 미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쓰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에서도 테이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진과 같이 항공기의 날개가 몸통 바깥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날개를 테이퍼 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테이퍼링은 푸는 돈의 양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의 양을 줄여나간다는 걸까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입니다.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돈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이 가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물을 주면 식물들이 물음병이 생겨서 죽게 되죠. 그래서 적당량의 물을 꾸준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경제에선 돈이 물과 같아서 시장에 적정량의 돈을 풀어줘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이 또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가 심해져서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돈이 너무 안 풀려서 안 돌게 되면 경기 침체가 와서 경제 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 경제에서 물과 같은 존재인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인 것입니다. 테이퍼링은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나오게 하기는 하되 그 양을 줄이는 것이죠. 당장 물을 탁 꺼서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밸브를 천천히 잠그다가 맨 마지막에 완전히 잠그는 것이죠. 이처럼 미국 중앙은행은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왔습니다. 원래 국채를 매달 120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1200억 달러의 절대량을 줄이겠다는 게 테이퍼링인 것입니다. 매달 150달러씩 줄여나가서 이번 달 11월부터 내년 2022년 6월까지 국채 매입량을 0으로 만드는 게 현재 테이퍼링의 계획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 돈을 시중에 풀기는 푸는 겁니다. 11월엔 12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줄여든 1050억 달러를 풀고, 12월엔 900달러를 풀고, 내년 1월엔 마찬가지로 750억 달러를 풀고, 이런 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돈의 절대량은 줄지만 돈을 풀기는 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상입니다. 테이퍼링이 수도꼭지 잠그기라면 금리 인상은 저수지 댐의 수문을 점점 닫는 겁니다. 수도꼭지와 댐은 물의 양 자체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주요 수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업률은 충분히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이 적정하다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마음 놓고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미국 실업률을 보면
코로나 사태 직후 15% 육박하는 실업률을 보이다가 지난 10월 기준 실업률은 4.6%로 완전고용 수준을 향해 안정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3에서 4%대 정도의 실업률을 완전고용 수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업률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수치를 보고 모니터링합니다.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브레이크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약자를 써서 10년물 BEI라고도 표기하거나 읽습니다. 이 10년 BEI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과 10년 만기 물가 연동채 수익률의 차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미 연준에서는 이 BEI를 보고 인플레를 판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BEI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년간 가장 높았던 BEI 수치는 2.76%까지 갔던 2004년입니다. 가장 수치가 낮았을 때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BEI 수치가 0% 가까이 갔었던 2009년이고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BEI 수치가 0.5% 가까이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BEI의 수치는 1.5%에서 2.5% 사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BEI 수치를 보면 10월 말에 2.69%를 찍었고 현재 2.62%입니다. 전 고점인 2004년 BEI 수치인 2.76%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플레가 심해져서 컨트롤하기 힘든 수준까지 오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트랜지토리하다, 즉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안도시켜 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FOMC 발언들을 보면 전에는 일시적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했었는데 이번엔 일시적으로 예상된다 라고 좀 더 불확실한 표현을 쓴 걸 봐서 연준에서도 내년까지 지속적인 인플레를 예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금리 인상은 이루어질 건데 문제는 인플레를 못 잡아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과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불렸던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나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베스트 케이스는 2.5% 미만의 적정 인플레를 유지를 하면서 실업률도 꾸준히 떨어져서 연준의 스케줄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골디락스 장세가 이어지겠죠. 따라서 우리는 BEI가 2.8% 이상 치고 올라가는지 확인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BEI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면 미 연준에서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 스탠스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많지만 꼭 봐야 할 것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인플레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시그널을 BEI 3%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찍었던 물가 상승률 2.74%를 넘어가고 또 3%도 넘어가게 된다면 투자 포트폴리오상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또는 원자재나 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1, 2차 오일 쇼크 때를 제외하고 물가 상승률은 꾸준히 우하향해 왔지만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가서 4%에 가까워지면 언제나 시장 급락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은 시작되겠지만 2013년도에 있었던 금융발작, 테이퍼 텐트럼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수개월 전부터 테이퍼링을 예고했었기 때문에 2013년도처럼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을 해서 신흥국 시장이 급락하는 금융발작이 재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인데 BI가 3%에 가까워지는지 주시하고 그에 맞춰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들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밝고 재미있는 경제 상식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